자, 예를 들어서 썬루프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필요할 오디오 옵션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뭐 앰비언트 라이트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이트가 밝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나요? Nope.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니발을 사고 나서 라이트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나서 저는 다시는 기아차를 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입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안녕하세요, 마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2023년 카니발 가솔린 9인승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참고로 제가 직접 소유하고 있던 모델이고요. 약 3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42,000km 정도를 운행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차를 실제로 운행하면서 약 3년 동안 이 차의 어떤 장점들, 그 다음에 이 차를 어떤 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면 디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가솔린이거든요. 왜 가솔린 모델로 카니발을 뽑게 되었는지, 가솔린 모델이 디젤보다 어떤 점은 더 좋고 또 어떤 점은 아쉬운지, 혹시 최근에 나오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더 이점이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강점이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강화도 만이산까지 한번 가볼 거고요. 가보면서 이 차의 여러 가지 진짜 실력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유를 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가까운 주유소를 한번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자연에너지 주유소.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네, 음성인식이 잘 진행이 됐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KA4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맨 처음 출시됐을 때 대기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1년이 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이 차를 출고를 일찍 받으신 분들이 다시 중고 시장에 차를 올리면 오히려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이 전에 이제 더 뉴 카니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카니발의 연장선상이었다라면 이 차부터는 기아가 좀 칼을 갈고 4인승 승합차라는 느낌보다도 이제 SUV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사실상 많이 노력을 한 차종이다 보니 인기가 반영이 돼서 훨씬 판매량도 높아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그런 건 있죠. 카니발은 좀 약간 대체 불가능한 차이긴 합니다. 요 차급의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스타리아가 있는데, 스타리아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아시다시피 조금 더 승합의 성격이 강한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냥 그거는 오로지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또는 짐을 싣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카 목적이나 이렇게 좀 의전 용도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사실은 카니발의 라이벌 모델이 국산차에서는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리아가 좀 많이 고급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과 이 모델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타리아 모델도 이제 여러 차례 운전을 해보고 라운지 모델을 운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가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이런저런 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가볼 테니까 마컨 리뷰 너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구독 설정,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휘발유입니다. 네, 기름을 다 넣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7km,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카니발을 운행하시면 운전이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차고가 낮으니까 이제 시야가 이제 바닥에 있는데, 카니발 같은 차는 이제 차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운전의 시야가 되게 넓습니다. 이제 보통 차 같은 경우는 핸들이 보통 이제 한 바퀴 돌고 한 반 정도 안 돌거든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시작하면 거의 핸들이 한 두 바퀴 넘게 돕니다. 바퀴가 그만큼 많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바로 앞에 있어도 싹 빠져나올 수 있다던가, 아니면 유턴을 할 때도 차가 가진 폭에 비해서 확실히 회전 반경이 좁아서 차가 쉽게 빠져나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카니발 3.5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마력이 한 294마력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가 200마력대 초반, 그러니까 뭐 208마력? 뭐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력이 거의 9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출력 차이가 큽니다. 디젤 카니발을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하면 힘이 딸린다는 느낌이 있고, 토크도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원덕이나 이런 데 올라가실 때 많이 힘듦이 느껴져요. 두 번째는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저는 사실상 카니발은 디젤 차와 가솔린 차는 다른 차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솔린, 디젤 둘 다 운영해 보신 카니발 차주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디젤이 훨씬 진동이 심하고 훨씬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카니발을 보통 앞좌석만 타고 다니는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보다는 뒤에 가족들을 태우거나 하는 부분의 목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아빠들의 뭐 드림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뒷좌석에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중요한데, 이 차가 이제 디젤 모델을 사는 경우는 덜덜덜하는 진동이 심하거든요. 특히 정차 때 심합니다. 그 진동이 이 뒷좌석 공간을 타고서 뒷사람들에게 멀미를 유발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디젤 모델은 진짜 내가 이거를 막 영업용으로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짐을 싣는 용도, 이런 게 아니라면은 승차감 부분에서는 사실은 가솔린 모델과 비교가 안 됩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진동도 상당히 많이 억제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혼다의 오디세이나 뭐 토요타의 시에나 모델 뭐 그 정도 수준의 고급적인 뭐 느낌이다라고는 당연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카니발 치고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정도의 승차감과 이제 진동 소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 차를 제가 이제 노블레스 등급으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블레스 등급부터 이 차의 이제 앞열에 이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그래도 있는 게 훨씬 조용하기 때문에, 그거 부분 때문에 제가 노블레스를 출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2열 이하의 승차감에서도 멀미라든지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탑승을 해보셔도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솔린 모델은 뭐가 안 좋냐? 당연히 연비입니다. 참고로 가격도 디젤이 더 비쌉니다. 가솔린이 조금 더 싸요. 디젤은 그래도 연비가 뭐 시내 주행 해더라도 한 10km 이상 나오거든요. 연비를 생각하시고 주행거리가 길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가솔린을 택하시면 그런 유류비, 유지비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차를 만약에 뭐 장기 렌트 같은 걸로 구매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소유로 구매를 하셨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3500cc 자동차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제가 지금 밑에 띄워드릴 건데, 세금만 하더라도 거의 뭐 돈백 가까이 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는 확실히 디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간다.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솔린을 택하면 좋고 어떤 사람은 디젤을 택하면 좋냐? 일단은 내가 이 차를 퍼스트카로 쓸 게 아니고 데일리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뭐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취미로 뭐 낚시라든지 뭐 캠핑이라든지 뭐 이런 취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짐을 싣고 가족들하고 멀리 다니는 그런 취미가 있으시거나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확실히 가솔린 모델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가족들도 훨씬 더 만족하고요, 나도 만족하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조용하고 진동도 덜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솔린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나는 연료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가솔린입니다. 답은 가솔린이에요. 카니발은 가솔린입니다. 아시겠죠? 치고 나가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진짜 맘 놓고 밟으면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튀어나갑니다.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잘 나가요. 출력의 부족함 같은 거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6기통이거든요. 남자는 또 6기통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6기통의 어떤 3500cc의 그 파워를 느껴보고 싶다, 카니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점에서 만족감을 주는 차입니다. 근데 나는 이 차를 데일리로 타야 된다, 좀 영업용으로 구매를 할 거고, 승차감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적게 유지비가 나가야 되고, 난 이 차로 돈을 벌어야 돼. 이 차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디젤이다. 그러니까 요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가솔린 사시면 돼요. 카니발은 가솔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해볼까요? 카니발은 가솔린이다.
요건 이제 23년식, 24년식 KA4를 구매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가솔린과 디젤의 구매 비율이 1대9, 뭐 2대8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디젤이 훨씬 많이 팔렸거든요. 누가 카니발을 가솔린을 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가솔린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카니발 가솔린? 그거 기름 엄청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그때는 그랬지만 이 KA4 모델이 나온 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판매망들에서 조사되는 자료들에 의하면 거의 5대5 정도 비율까지 비슷해졌습니다. 그만큼 가솔린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퍼스트카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연비가 한 뭐 시내 주행하면 18 뭐 이렇게 나오고 18, 19 이렇게 나오고 뭐 고속도로 가면 20도 넘거든요. 날씨 좋을 때는. 그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연료비 차이가 뭐 거의 2배가 뭐예요. 제가 볼 때 한 2.5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히 기름은 많이 먹는 차는 맞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2025년도 카니발 신형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출시가 됐죠. 카니발이라는 차가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고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드디어 1.6리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디젤은 이제 그래서 거의 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신차 기준으로 했을 때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가 비슷한 중간 정도 옵션이라고 했을 때 한 450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450만 원을 더 지불하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일단 연료비로 본전을 뽑으려면 연간 한 15,000 정도 킬로미터 정도로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4년 반 정도 타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 500만 원의 가치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차를 보유하시고 계속 타실 거라면 분명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연간 주행거리가 10,000km나 그 언더다, 사실은 하이브리드로 연비적 이득을 뽑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데일리로 타시거나 연간 주행거리 2만을 넘으신다던가 하시면 비교할 것 없이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만, 내가 연간 주행거리가 15,000 미만이고 주말 나들이 용도로 타신다 그러면 저는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을 타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조용합니다. 왜냐면 엔진이 중간에 돌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쨌든 가솔린만큼이나 정숙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저 타봤는데 정숙성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정차에 있을 때는 이제 시동이 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조용한 부분이 있지만, 저 같으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450만 원을 더 주고 말이죠. 차를 오랫동안 소유하실 거라면 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고장 이슈에 대한 또 부담이 있으실 수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증이 끝나고 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수리비가 상당히 가솔린 모델보다는 비싸잖아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력이 살짝 아쉽습니다. 1.1 디젤 같이 막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지만 막 엄청 잘 나가고 시스템 합산 출력이 충분해서 막 차가 튀어나가고 이런 느낌은 가솔린 대비 없어요. 물론 뭐 가솔린을 뭐 카니발을 타고서 뭐 고속도로를 막 밟으시고 쏘시고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긴 하겠죠. 그래도 사람을 많이 태우고 운행을 하실 때는 출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옵션상을 좀 말씀해드리면 23년식 KA4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이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한 단계 윗 등급이 이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그 위가 이제 뭐 시그니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한 중간 정도의 옵션으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블레스 등급 트림에다가 이제 모니터링 팩이라고 하는 이제 어라운드 뷰 관련된 옵션이 들어있는 모니터링 팩,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이제 안전 옵션 관련 사항들 있잖아요. 뭐 후층방 추돌 방지라든지 뭐 차선 이탈 방지 경조 이런 게 들어있는 그런 세 가지 옵션을 넣어서 출고를 했습니다. 제가 뽑았을 때 차량 가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900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4,0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출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넣지 않은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스타일 옵션이라고 해서 라이트랑 뭐 이런 것도 좀 예뻐지는 옵션들, 그 다음에 듀얼 선루프가 원래 있는데 그 옵션도 따로 넣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석 컴포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 추가되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도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냥 안전에 관한 사항 옵션만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 옵션을 안 넣은 거는 진짜 후회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스타일 옵션에 관해서만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기아 자동차가 진짜 욕을 먹어야 됩니다. 기아 자동차의 스타일 옵션질이 얼마나 최악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좀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카니발은 HDA이고 저는 이제 12.3인치 내비게이션에 드라이브 와이즈 안전 옵션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 진행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곡선이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가속 카메라가 있으면 바로 속도를 낮췄다가 지나가면 다시 원래 속도로 높여주고 하는 그런 보조 기능들이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장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와 같은 차들과 큰 차이가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HDA가 있고 HDA1이 있고 HDA2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1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로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옵션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HDA1 이상의 모델 같은 경우는 방향지시 등을 고속도로에서 넣게 되면 스마트 크루저이 켜져 있을 때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주잖아요. 근데 그 옵션까지는 들어있지 않고 그냥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잘 하면서 내비게이션에서 주는 정보를 따라서 달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당연히 크게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또한 이 차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조금 더 운전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차가 좀 막히고 있어요. 막히는 길에서도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잘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3단계 정도로 지금 해놓고 가고 있는데 3단계여도 속도가 느릴 때는 충분히 앞차와 거리를 너무 벌어지지 않게 조작을 잘 해주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서서히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조금 빨랐다가 이렇게 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크루즈 컨트롤이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정전식 방식이 아니라 차각을 중간중간 줘서 이제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차에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핸들을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경고가 뜨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핸들을 약간씩 조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현대 기아 차가 좀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차량의 직진성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직진으로 잘 가냐? 현대 기아 차들이 좀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르노 차나 뭐 쉐보레 차들이나 아니면 뭐 BMW 벤츠 이런 거를 타보면 확실히 직진성이 우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핸들을 이렇게 놓고 한참 있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중앙으로 잘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속주행을 해도 그렇고요. 카니발은 그래도 현대 기아 차 중에서도 직진성이 꽤 좋은 차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속도로를 아까 주유를 하고 한 13km 정도 왔는데 지금 연비는 한 10.9km 정도가 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연비는 뭐 한 8km, 9km 정도 되잖아요. 뭐 복합 고속도로 해봤자 제가 알기로 뭐 11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체감적인 연비를 좀 말씀드리면 시내 주행은 답이 없습니다. 뭐 8km? 제가 옛날에 80 2.5 터보 모델 타고 다녔을 때 그 차가 연비가 한 시내 주행 연비가 한 8.5km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수원 인천을 왔다 갔다 거릴 때 연비가 보통 한 11km 정도 찍힙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 11km니까 거의 뭐 제조사에서 발표한 연비가 거의 틀림없다. 거의 그걸 그대로 믿으셔도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0km 정도 아주 장거리를 가게 되면 뭐 한 13 이상 찍힙니다. 전 15까지도 찍어보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3500cc, 3.5L 엔진이다 보니까 고배기량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120km 정도 정속주행을 하나 100km 정속주행을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배기량 차량은 차라리 쭉 밟아서 속도를 막 올린 다음에 그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오히려 연비적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이 차 이제 인승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건 7인승, 9인승, 11인승 3개라고 봅니다. 9인승 모델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버스 전용 차량을 타려면 일단 9인승 차량부터 가능하죠. 9인승 차량에 6명 이상이 타 있을 때 버스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뭐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 SUV 차량들도 이제 9인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실제로 9명이 타기는 좀 많이 어렵지만 어쨌든 나오잖아요. 이 차도 제가 올린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인승 모델을 출고하면 시트가 앞에 2자리, 2열 2자리, 3열 2자리, 맨 마지막에 싱킹 시트가 3자리가서 2, 3에서 9인승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9인승이나 11인승이나 길이는 똑같습니다. 차의 길이나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독립 시트 사이에 보조 시트가 하나씩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11인승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정말로 승합 차량으로서의
그 인승이 중요한 분들은 제가 볼 때 스타리아가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왜냐면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9명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카니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보통 사람을 몇 명 정도를 가장 많이 태우나 봤더니 5명에서 6명 정도였거든요. 운전자 포함해서요. 그럴 때는 6명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형식입니다. 7인승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2개가 있고 2열에 2자리가 있고 3열이 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쇼파형 의자라고 하잖아요. 3자리가 붙어있는 독립 시트가 아니라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6명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시트는 독립 시트 6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9인승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트렁크를 내가 좀 넓게 운용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7인승 모델이 좋고요. 내가 그래도 6명 정도 태우고 다닐 일이 많다 하시면 뒷좌석에 싱킹 시트를 바닥으로 집어넣고 트렁크를 운영하시면 7인승 정도는 아니어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앞좌석을 조금씩 다 밀면 되니까요. 주로 몇 명을 태우고 다니느냐 해서 내가 6명 정도를 많이 태우고 다닌다 하면 9인승 모델, 4명 정도 어쩌다 5명, 6명이다 7인승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인승 모델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11인승 모델은 참고로 승합 모델이기 때문에 속도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엑셀을 밟아도 반응이 없어요. 스타리아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120 밟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나는 110 넘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주변에 11인승 차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불편하대요. 그 되게 답답하답니다. 카니발은 7인승 아니면 9인승 두 모델 중 하나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화도 거의 초입에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미러 밑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제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뭐 드라이브 와이즈나 모니터링 팩 같은 옵션을 넣게 되면 차의 뒷문이 열렸을 때 뒤에서 후방에서 차가 접근하거나 오토바이가 접근하면 문이 안 열리게 그냥 삐삐거리면서 문이 안 열립니다. 이제 그런 옵션들도 뭐 아이들은 이제 멈추면 바로 막 달려서 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안전 옵션들도 좋고 또 이게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차할 때도 어라운드 뷰나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아주 좁은 골목 같은 거 지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차는 사면 안전 옵션을 넣어라 이런 주의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고 한 번만 막아도 그 옵션과 뽀뽀도 남잖아요. 이 차에는 이제 4가지 드라이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뭐 지금은 에코 모드, 뭐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스마트 모드, 노멀 모드로가 있는데 노멀 모드만 해놓고 다니셔도 출력에 전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없습니다. 진짜 잘 나가요. 그냥 엑셀에 발만 살짝 얹어도 중속 이후에 40km 이후에서는 속도가 팍팍 붙습니다. 진짜 막 금방 막 8, 90, 100까지 올라가고요. 보통은 이제 에코 모드로 다닙니다. 제가 보기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뭐 노멀 모드와 에코 모드의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뭐 체감상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 2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해놓으시면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엑셀을 한번 왕 밟아서 RPM을 올렸을 때 엑셀을 떼더라도 RPM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가속을 하면 반응이 바로 리스폰스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마력이 올라간다던가 뭐 서스펜션이 단단해진다던가 이런 느낌은 없고요. RPM을 계속해서 고 RPM으로 유지해서 대가속을 할 때의 리스폰스를 훨씬 더 빨리 가져가 주게 하는 효과 정도만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확실히 잘 나가는 느낌은 있죠. 스마트 모드도 있는데 이 스마트 모드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운전의 어떤 상태, 운전하고 있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는 모드죠. 저는 뭐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도 모드를 바꿔서 이용할 수가 있다. 마컨의 달 것 리뷰. 이 구형 모델의 좀 아쉬운 점 중 하나는 뭐냐면 HUD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HUD가 있죠.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죠. 차가 높고 해서 유리에 딱 나오면 정말 좋을 높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열선 시트 아주 뜨겁고요. 뭐 핸들 열선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편의 시설들은 잘 돼 있고 노블레스 등급 정도만 해도 뒷좌석에 다 열선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2열까지요. 가족들과 편하게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3열까지도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카시트를 많이 장착할 수가 있죠. 자녀가 셋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차예요. 사실상 뭐 제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아이가 3명이면
카니발 아니면 스타리아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리아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스타리아랑 카니발은 차 자체가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차예요. 아예 종류가 다른 차입니다. 스타리아는 키가 한 160쯤 되는 성인 여성이 뒤에 가서 거의 서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요. 카니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죠? 카니발은 SUV 정도의 크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여행지에 갔다 잠시 내릴 일이다, 뭐 휴게소를 갔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추우니까 차에 있을 때 이제 패딩을 벗고 있다가 내리니까 패딩을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SUV나 카니발에서는 뭐 애들 앉힌 상태에서 엄마도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를 세우고 엄마도 서서 옷을 입힐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차입니다. 이 2열 시트가 180도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서로 마주보고 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자유자재로 시트를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옆유리가 한 여기까지 와요. 아마 타보신 분들 아실 거여서 유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바깥에 풍경을 본다든지 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감도 좀 커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스타리아를 가지고도 여행을 가봤고 카니발을 가지고도 여행을 가봤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면 카니발을 타고 갈 때 애들이 조금 더 잘 잡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리창이 스타리아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바깥의 시야가 조금 제한돼서 바깥 보는 재미가 덜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차가 기본적으로 덜컹거리거나 뭐 어떤 소음, 진동, 왜냐면 유리창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차의 승차감, 조용함, 뭐 진동 이런 거는 카니발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카니발을 탔을 때 좀 더 잘 자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차를 타면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카니발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지금 저수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수지가 다 얼었네요. 네, 요즘 엄청 춥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한 그 길도 뭐 아주 부드럽게 돌아 나갑니다. 분명히 차의 어떤 조향감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네, 어쨌든 뭐 포장도로인데 여기 잠깐 밟아볼까요, 한번? 자, 여기 지금 스마트 모드인데 살짝 이제 노멀 모드로 해놓고 밟으면 네, 100km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갑니다. 그 6기통 엔진 사운드가 제법 납니다. 그쵸? 뭐지? 요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안반대기도 올라가 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잘 편하게 올라갔고요. 4명 태우고 올라갔는데 멀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어디죠? 패러글라이딩 많이 하는 단양, 그래 봤어요. 단양에 그 패러글라이딩장까지 이 차를 끌고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갔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쯤에 베이퍼락이 발생하더라고요. 베이퍼락이 뭐냐면, 이제 내려올 때 계속 이제 우리가 엄청 급한 산길을 내려오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내려오면은 이 브레이크가 가열되면서 브레이크 액이 끓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이 끓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브레이크를 충분히 이제 밀어주지를 못해서 브레이크의 담력이 엄청 약해지는 현상을 베이퍼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가 2톤이 넘기 때문에 이 차가 브레이크는 조금 뭐 성능이 좋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차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동을 하실 때 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제동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이용합니다. 브레이크를, 차가 너무 무거운 차량에서는 브레이크를 크게 신뢰하시면 안 된다. 도착을 했고요. 강화도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죠. 조양빵집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78.9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1시간 55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연비는 10.4km가 나왔어요.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고요. 조양방직에서 산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양방직 가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강화도 쪽으로 가실 일 있으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옛날에 되게 큰 방직 공장이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뭐 첫 번째라고 했던 것 같던데, 그 방직 공장의 그 부지를 이제 통으로 해서 산업화 때 쓰던 이제 우리가 한 60, 70년대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전시해 놓고 해서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기서 한번 산 마늘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마늘빵을 좀 좋아하고, 그 파주에 가면은 류재은 베이커리라고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늘빵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맛있는 빵집이 많아서 이런 베이커리까지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빵이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폭신폭신하고 수분이 부드럽게 아주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잘 만든 마늘빵이네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하나를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이게 좀 약간 느끼해. 그래서 슈를 한번, 슈 큰 것도 맛있는데 그 작은 것들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는 한 입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크림이 안에서 팍 터지는, 먹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맛이 나네요. 소금빵도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거기가 소금빵 성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향이 그 꼬릿꼬릿한 버터 향이 좀 있네요. 토피넛 라떼 아이스.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잘 왔고요. 팬들이 돌아가는 폭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좁아서 이런 걸 이용하시기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차 자체 폭이 크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면서는 이제 스타일 옵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은 헤드램프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MFR 타입의 일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 옵션을 넣게 되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함께 LED의 그 훨씬 더 밝은 방식의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워낙 예전부터 뭐 우리나라 차들은 타일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뭐 좀 더 조명 같은 걸 더 예쁘게 해주는 것까지는 뭐 제가 뭐 양보해서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봐도 한 가지 지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스타일을 넣지 않은 일반 헤드램프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그 야간에 주행을 해보면 거의 뭐 검은 색깔 아스팔트 깔려있는 길을 갈 때에는 DRL만 켜고 다니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둡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아도 기본적인 라이트가 충분히 밝지만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없어서 덜 예쁘다, 이런 거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헤드라이트는 반드시 밝아야 하는 장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썬루프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킬엘 오디오 옵션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뭐 앰비언트 라이트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이트가 밝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나요? Nope. 그건 없다는 거예요. 라이트는 무조건 밝아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썬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면 썬팅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썬팅을 하고 다니는데 라이트가 저렇게 어둡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썬팅을 안 하면 라이트가 밝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자체가 어두워요.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옵션질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후측방 뭐 경보장치라든지 차단 이탈 방지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운전을 집중해서 하면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근데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한 손으로 손전등 켜놓고 앞에 비추면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더 밝은 라이트를 쓰고 싶으면 옵션을 사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심각한 옵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기아 자동차가 원래 옵션질 심한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카니발을 사고 나서 그 라이트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나서 저는 다시는 기아차를 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나오는 페이스리프트는 기본 헤드라이트도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이 2023년형 뭐 4년형 KA4 카니발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일 옵션이 꼭 들어가 있는 차를 사셔야 됩니다. 이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라이트가 어두워서.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저는 2열 승차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뒷좌석에 탑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차는 이제 패밀리카로 주로 쓰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2열 승차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열은 어떤 느낌이냐, 일단 1열에 비해서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1열은 이제 운전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풍절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엑셀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 차의 가감 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입장에서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디젤 모델과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 진동도 없고 승차감이라든지 NVH가 확실히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차가 가속하고 감속할 때 하중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1열에 비해서는 좀 잘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뒷열에 가족들을 탑승을 하시고 운전을 할 때는 충분히 가감속에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가감속이 되게 잘 느껴져요. 앞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너무 잘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한 20km, 한 30km대 저속으로 운행을 할 때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진동도 거의 올라오지 않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상태 정도만 이제 정보가 전달될 정도고요. 그것도 상당히 걸러져서 느껴져 들어온다는 게 느껴집니다. 거주성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헤드룸도 여유가 있고, 무릎 공간이라든지 시트 밑으로 발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발이 거의 반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레스트, 이 팔걸이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조금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불편하진 않고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뒤에 이제 휴대폰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아울렛뿐만 아니라 이쪽 양쪽 시트에도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앞좌석에 워크인도 있기 때문에 조수석의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죠. 이 위상에 이제 2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통풍 시트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뒷열에서 편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다. 다만 이제 차의 횡이동이나 종이동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뭐 롤이나 피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운행을 하실 때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시게 되시면 뒷자리에서는 그 부분이 앞좌석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운행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바닥에 그 속도 때문에 요철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지나갔는데도 그게 이렇게 불쾌할 정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노면에 있는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풍절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풍절음이라는 게 원래 1열에서만 느끼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이제 A필러를 부딪혀서 풍절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2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3열은 어떠냐? 3열도 2열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크게 차이는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2열과 3열은 그냥 시트가 조금 앞이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이 3열에도 옆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2열 컴포트 옵션을 넣게 되시면 2열에도 USB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없지만 뭐 2열에도 충분히 뭐 컵홀더도 충분히 되어 있고, 물건을 핸드폰 같은 거 놓을 공간들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3열까지도 불편함 없도록 이 승차감도 비슷한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원들 태우고 운행을 해본 결과 2열보다는 3열이 조금 더 멀미가 나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가 뒤로 갈수록 정보에 대한 제한과 인지 부조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3열이 조금 더 멀미가 심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4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니발의 4열은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뭐 덩치가 작은 아이들이나 잠깐 이제 뭐 9명이 타가지고 단거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탈 수 있겠으나 30분이 넘어가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열은 싱킹 시트로 집어 넣어놓고 이 차는 6인승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행을 하시다가 가끔씩 이제 꼭 급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태워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만 사용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 차가 애초부터 뭐 9인승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차의 어떤 설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앉을 수는 있습니다. 앉을 수는 있어요. 3열에 이제 뭐 무릎 공간 이런 게 좁을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2열에 여기 무릎 공간 되게 넓잖아요. 요거 조금만 앞으로 당기시면 2열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을, 3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열은 대신에 암레스트가 이쪽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는 이제 그 컵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팔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 물론 플라스틱이라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요.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도 당길 수가 있고, 시트를 그죠? 그래도 무릎이 닿긴 닿습니다만 뭐 못 갈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뒷열에 2열 공간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리고 뭐 최대한 뒤까지 당기면 뭐 이 정도까지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명이 탑승을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조절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주성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카니발을 살펴봤고요. 2023년형 카니발 KA4 모델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신차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성비로서는 정말 우수한 차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거주성과 이 정도 편의 장비를 해주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오디세이 같은 거 타보시면 승차감 진짜 좋고 이 시트도 막 밑으로 접혀서 들어가고 막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정도의 편의 옵션과 연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MPV 차량이나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여유롭게 또는 아이가 집에 뭐 3명이다 3명 이상이다 해가지고 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만한 선택지가 없다. 카니발이 다음 세대의 차량이 나올 때는 2, 3열에 대한 승차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시트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어서 밑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180도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시트를 쉽게 탈착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또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미국 쪽에서 팔고 있는 카니발은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이 시트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2열과 3열에 대한 승차감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하다면 이 차가 되게 경쟁력 있는 차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니발 리뷰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